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발전과 풍요를 전달하고 함께 성장하는 행복 책방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닥터 도티의 삶을 바꾸는 마술가게. 지은이는 제임스 도티, 옮긴이는 주미나입니다. 지은이 제임스 도티에 대해 읽어드리겠습니다. 스탠퍼드 대학 신경외과 교수, 의과대학에 속한 연민과 이타심 연구 및 교육센터의 창립자이자 소장이다. 신경 및 행동과학자, 생물의학 연구자들과 함께 인간의 긍정적 자질인 연민, 친절, 사랑 등의 생리적, 심리적 상관관계를 밝히는 연구를 하고 있다. 이 센터는 창립 당시 달라이라마가 티베트 조직이 아닌 곳 중 가장 많은 돈을 후원한 사실로도 유명하다. 닥터 도티의 삶을 바꾸는 마술가게는 뇌와 심장, 이 두 기관의 잠재력을 동시에 활용할 때 인간이 어떤 특별한 일을 해낼 수 있는지 최초로 밝힌 기념비적인 책이다. 한 개인의 체험적 진실과 오랜 과학적 탐구를 시줄, 날줄로 엮으며 흡인력 있게 전개되는 페이지 터너이자 인간이 어떻게 자신의 꿈을 이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묵직한 메시지를 전하는 감동 실화다. 저자는 어린 시절 캘리포니아 고원 사막 지역의 가난한 가정에서 자랐다.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고 어머니는 뇌졸중과 만성 우울증으로 자살 시도를 일삼았다. 자존감 없던 아이였던 그가 자신의 존재를 특별하다고 느끼는 유일한 순간은 마술을 연습할 때뿐이다. 하지만 12살 되던 어느 여름날 그는 동네 마술가게에서 루스라는 할머니를 우연히 만나 눈속임이 아닌 정말로 자신을 특별하게 만드는 마술을 배우게 된다. 그것은 바로 뇌와 마음의 힘을 조절하여 현재의 고통을 완화하고 자신의 소망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놀라운 비법이었다. 이 경험을 통해 그는 저명한 신경외과 의사이자 7,500만 불의 자산을 지닌 기업가로 성공하게 되지만 루스의 가르침을 잊고 방탕하게 살다가 일생일대의 위기를 맞게 된다. 그제야 도티는 어린 시절 배운 마술의 가장 중요한 의미를 깨닫고는 비로소 세상과 더불어 자신의 꿈을 실현하는 삶을 살기 시작한다. 그리고 삶의 고비 때마다 나아갈 방향을 이끌어 주었던 루스 마술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밝히기 위해 또 이를 세상 사람들과 나누기 위해 이 책을 썼다. 책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이야기를 갖고 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핵심으로 가면 우리 대부분의 이야기는 서로 닮아 있다는 사실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알게 되었다. 유대감은 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 때때로 그저 짧은 만남으로도 누군가의 삶을 영원히 바꿀 수 있다. 분명 루스와의 만남이 바로 그런 경우였다. 그 첫 만남은 모든 걸 바꾸어 버렸고 그게 아니었다면 상상할 수도 없는 전혀 다른 궤도에 내 삶을 올려놓았다. 루스는 초자연적인 존재는 아니었다. 12살 그때는 루스가 그런 존재라고 즐겨 상상하기도 했었다. 루스는 공감과 직관이라는 심오한 재능을 지닌 존재였고 어떤 보답도 바라지 않고 다른 존재를 아끼고 보살필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다. 루스는 나에게 시간을 선물해 주었다. 관심을 주었다. 그리고 내가 오늘날까지 여전히 이용하는 마술을 알려주었다. 사실 그 시절 마술 가게에서 얼마 동안은 그곳에 가는 게 시간 낭비며 루스가 가르치려고 하는 것을 어쩌면 나는 배울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때도 있었다. 그리고 어떤 때는 루스가 정말 미친 사람 같다고 생각한 적도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루스가 나에게 가르쳐 주었던 기술이 여러 면에서 오랜 세월을 거쳐 온 것이며 수천 년을 거슬러 올라가는 동양 전통의 일부라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안다. 오늘날 과학은 뇌가 적응하고 채택하는 원리인 신경가소성이 실제 현상임은 물론 뇌가 가진 고유한 기능의 일부라는 점을 인정한다. 집중력을 향상하도록 뇌를 훈련시킬 수 있다. 그리고 정신을 산란시켜 선명하고 유용한 결정을 방해하는 머릿속의 끊임없는 대화에 아예 반응하지 못하도록 뇌를 훈련시킬 수도 있다는 사실을 지금은 잘 알고 있다. 오늘날 이 사실은 누구나 잘 아는 내용이지만 루스가 나에게 가르쳐줄 당시에는 전혀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었다. 루스가 내 머릿속 목소리를 끄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고 말했을 때 실은 무슨 뜻인지 몰랐었다. 그러나 어찌되었건 나는 그것을 따라가기로 마음먹었다. 어깨의 긴장을 풀고 목의 긴장도 풀고 턱의 긴장도 풀고 네 얼굴 근육의 긴장이 풀린다고 느껴보렴. 지금 내가 알고 있는 방법 전부를 루스는 그때 이렇게 말해주었다. 루스는 거듭해서 내 몸의 긴장을 풀라고 말했는데 그 부드러운 목소리에 내 몸이 너무나 가벼워짐을 느꼈다. 마치 닐에 날아가는 마술카드에서 빠져나온 카드처럼 공중부양하며 의자 위를 맴돌다고 해도 놀라지 않을 정도로 깃털처럼 몸이 가벼웠다. 이제 네 머릿속을 비웠으면 좋겠구나. 새로운 주문이었다. 갑자기 의자에 기댄 내 몸의 무게가 느껴졌다. 루스가 정확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지? 어떻게 해야 내 머릿속을 비울 수 있지? 내 생각은 여기저기 정신없이 튀었다. 눈을 뜨자 루스가 미소 짓고 있었다. 이건 다른 마술 비법이란다. 루스가 말했다. 좋아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이건 조금 복잡해지지. 네 머리에서 계속 생각하기에 대해 생각을 할 테니까. 네 머리가 생각하는 순간 그것에 대해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생각하기에 대한 생각하기를 멈추어야만 한단다. 아니, 무슨 말이지? 내레이터가 무엇인 줄 아니? 물론이죠. 나한테 긴장 풀기 비결을 통해 루스가 나를 어디론가 안내하려는 것과 같잖아요. 루스는 2번 박수를 치며 조금 웃었다. 집에서 긴장 풀기 마술을 할 때는 어떻게 하니? 나는 잠시 이 일에 대해 생각했다. 여기서 하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해요. 나는 거기서 너를 안내하고 있지 않은데 그러면 누가 그것을 안내해 주지? 루스가 해요. 내 머릿속에서요. 하지만 네 머릿속에 있는 건 내가 아니지 않니? 그렇다면 누가 안내해 주고 있는 거지? 내가 알고 있는 한 나한테 집중하고 내 몸 안 모든 근육의 긴장을 풀라고 말하는 머릿속 목소리는 바로 루스의 목소리였다. 바로 루스의 목소리예요. 하지만 그건 실제로 내가 아니야. 그렇다면 누가 하지? 루스가 원하는 대답이 무엇일까 생각했다. 그럼 저인가요? 그래, 바로 너야. 네 머릿속에서 너 자신에게 말하고 있는 건 바로 너야. 하지만 네가 내 목소리를 원하기 때문에 내 목소리처럼 들리는 거지. 이 내레이터는 사람 흉내내기에 선술한다. 누구 목소리라도 들리게 할 수 있어. 그렇군요. 우리 모두는 이 목소리를 다 갖고 있어. 그 목소리는 끊임없이 우리 머릿속에서 우리한테 말을 해.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밤에 자러 갈 때까지 한순간도 빠지지 않아. 항상 거기에 있지. 한번 생각해 보렴. 그건 마치 다음 음악이 뭔지 이야기해주는 라디오 DJ 같아. 너한테 그날 매 순간 선곡표를 들려주고 있는 거지. 나는 이 점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평소엔 로스앤젤레스 KHJ AM 다이얼 930에서 하는 보스 라디오 폼에서 탑 40 히트를 듣곤 했다. 그래서 유명한 디스크 잡기 리얼 돈스트리 내 삶을 안내해주는 상상을 해보았다. 내 머릿속에 DJ가 하루 종일 모든 일에 대해서 온갖 이야기를 다 해준다고 상상해보렴. 너는 그 상황에 너무 익숙한 나머지 아마 네 머릿속 라디오 볼륨이 최대치로 올라가 있다는 사실도 눈치채지 못할 거야. 그러니까 그 라디오는 절대 꺼지지 않아. 이게 사실일까? 알 수 없었다. 예전에는 미처 이 사실을 알아채지 못했다. 사실 나는 항상 무언가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생각하기에 대해서는 결단코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네 머릿속 이 목소리는 네 삶의 매 순간을 좋거나 나쁜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 그리고 네 마음은 목소리가 너한테 말해주는 것에 반응하지. 마치 그게 실제로 너를 잘 안다는 듯이 말이야. 루스는 마치 나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 내가 충격을 받거나 모욕을 당하기라도 한 것처럼 그 점을 강조해서 말했다. 나는 완전히 혼란에 빠졌다. 문제는 대개 네가 보이는 반응은 너한테 그리 좋은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런데 내 머릿속에 있는 게 나인데 내가 나를 모르는 건가요? 아니야. 네 머릿속에 있는 목소리는 네가 아니야. 진짜 너는 그 DJ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 사람이지. 문득 내 안에 몇 명이나 살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 루스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궁금해졌다. 아마 루스도 자기 머릿속 목소리를 듣겠지? 나도 내 머릿속에 있는 건 날씨를 전해주고 다음 노래를 알려주는 그런 DJ가 아니라 당연히 나였을 거라고 확신했다. 이렇게 이해했으면 좋겠구나. 네 머릿속 목소리를 믿을 순 없어. 항상 너한테 말하고 있는 그 목소리는 대개 옳은 경우보다 틀린 경우가 더 많단다. 이 마술 비법은 그 목소리의 볼륨을 낮추고 결국 소리를 완전히 꺼버리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지금 내가 하는 말이 이해될 거야. 한번 해볼게요. 지금 그 DJ가 뭐라고 말하고 있니? 바로 지금 이 순간 네 머릿속에서. 나는 그저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그 DJ 말이 루스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건 통하지 않을 것 같다고요. 또한 그 DJ는 이 모든 게 정말 바보 같은 소리라고 말하고 있었지만 그걸 루스에게 말하지는 않을 작정이었다. 루스는 미소 지었다. 좋아. 자, 지금 너는 네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그냥 생각했어. 그게 바로 이번 마술의 첫 부분이란다. 나는 알아들은 것처럼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이제부터 생각하기에 대해서 생각하는 연습을 할 거야. 이제 눈을 감고 몇 분간 다시 네 몸의 긴장을 풀도록 하자. 나는 눈을 감고서 지금까지 100번은 연습했던 긴장 풀기 순서를 차근차근 진행했다. 발가락부터 시작해 점점 위로 올라가 머리 맨 꼭대기까지 이어갔다. 머릿속에서 각 부위를 떠올리면서 모든 근육의 긴장을 풀어나갔다. 때가 되자 마치 따뜻한 물이 서서히 차오르는 욕조 안에 앉아있는 듯 기분이 좋아졌다. 다 합쳐 거의 3주 동안 나의 생각을 인식하고 마음을 고요하게 만드는데 필요한 3가지 서로 다른 방식을 연습하며 보냈다. 호흡에 집중하기, 촛불 응시하기, 그리고 마지막 방법은 주문 외우기였다. 짐, 만트라가 무엇인지 아니? 나는 고개를 저었다. 짐작조차 안 되는 단어였다.
그건 네가 읊는 일종의 노래나 소리 같은 건데 마음을 집중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란다. 네가 호흡이나 촛불에 마음을 집중했던 것과 같은 거야. 이것도 네 마음을 길들일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지. 집에서도 나의 만트라를 연습했다. 때로는 한 번에 몇 시간이고 연습하기도 했다. 그건 놀랄 정도로 머릿속을 차분하게 가라앉히는 효과가 있었다.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은 왜 그랬는지 이유를 알 것 같다. 반복과 의도, 그것은 사람의 뇌를 변화시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루스가 나한테 가르쳐준 호흡 기술과 촛불을 바라보거나 나만의 만트라를 천천히 반복하는 방법을 결합하면서 모든 게 변하기 시작했다. 마침내 아빠가 집에 왔다. 이번에는 숙취에 시달리며 지난 일을 후회하고 있었다. 엄마는 방에서 나와 예의 그 싸움을 시작했다. 늘 그랬던 말다툼이었지만 이번에는 우리가 퇴거 통보를 받았다는 사실이 포함되었다. 나는 지난 몇 시간 동안 방 안에서 호흡하기와 스스로 주문 외우기를 연습하고 있었다. 설명할 수 없는 이런저런 이유로 나는 불현듯 거실로 가서 부모님에게 사랑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부모님은 다른 방식으로 보게 되었음을 깨달았다. 그리곤 다시 내 방으로 돌아왔다. 화가 나거나 당황스럽지 않았다. 나는 그 상황을 그냥 받아들였다. 몇 분이 지나자 내 머릿속에서도 바깥에서도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집은 조용해졌다. 나는 다시 거실로 가서 부모님이 조용하게 앉아 계신 모습을 보았다. 잘 될 거야. 아빠가 말했다. 우리도 아들 사랑해. 엄마가 덧붙였다. 그 순간 나는 일이 잘 될지 안 될지 정말 알지 못했다. 하지만 부모님이 최선을 다해 나를 사랑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물론 오랫동안 부모님이 나를 사랑해 주기를 얼마나 바랐었는지 떠올린다면 그게 내가 꿈꾸던 장면은 아니었다. 그러나 그 순간 그것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내 여름날은 가장 위대하고 가장 강력하고 가장 비밀스럽고 게다가 삶을 바꿀 수 있는 사상 최고의 마술 비결을 가르쳐 주겠다는 루스의 약속과 함께 점점 끝이 보이고 있었다. 여전히 나는 그 마술이 어떤 것인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사상 초유 무대에서는 가장 위대한 마법사가 될 거라고 상상했다. 루스가 여기에 머무르게 될 마지막 주가 되었다. 루스가 가고 나면 무엇을 할까? 남은 여름날을 어떻게 보내지? 이런 생각들은 되도록 하지 않으려고 애썼다. 계약한다는 생각만 해도 불안해졌다. 이렇게 걱정하기 시작할 때마다 호흡하기와 몸의 긴장 풀기를 연습하곤 했다. 내가 집에 가려 할 때에 닐은 마술사들의 비밀 협회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너도 그 모임에 초대받을 텐데 어떤 마술사에게도 네 비밀을 절대로 밝히면 안 돼. 약속해? 하지만 가장 중요한 비밀 중에 하나를 말해줄게. 너는 너 자신의 마술을 믿어야 해. 이렇게 해야만 위대한 마술사가 되는 거야. 위대한 마술사는 자신이 관객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를 믿고 그 자신도 믿지. 환상이나 박수갈채나 교묘한 손길 같은 이야기가 아니란다. 자신을 철석같이 믿는 마술사의 능력, 그리고 관객들이 자신을 믿게 만드는 마술사의 능력에 대한 이야기야. 마술이란 결코 관객의 희생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마술은 사기나 속임수가 아니거든. 진정한 마술사는 관객을 무엇이라도 가능한 세상, 모든 게 현실이 되는 세상, 믿을 수 없는 것이 믿을 수 있는 것이 되는 세상으로 데려간단다.
내일 네가 마지막 마술 연습을 시작할 때 이걸 기억해야 하고 우리 엄마가 떠나신 후에도 그 사실을 명심해야 해. 루스와 마지막 수업이죠. 루스는 큰 초에 불을 붙이더니 사무실 중앙에 TV장 같은 작은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처음 보는 초였다. 이게 무슨 향이죠? 루스에게 물었다. 샌달우드 향이란다. 꿈을 꾸기 좋은 향이지. 심령회를 하려는 건가? 혹시 루스가 심령회 쓸 점괘판을 들고 나왔나? 또다시 마술을 배우는 첫날이 된 것처럼 나는 흥분되면서도 초조했다. 여기 앉으렴. 루스는 미소를 짓더니 내 어깨에 손을 얹었다. 내가 이 마술을 얼마나 기다려왔는지 루스는 잘 알고 있었다. 루스도 맞은편에 앉아서 몇 분 동안 내 눈을 빤히 들여다보았다. 짐, 네가 삶에서 가장 원하는 게 무언지 말해보렴. 뭐라고 말해야 하나? 나는 돈을 원했다. 다시는 무엇도 걱정할 필요 없을 정도로 충분한 돈을 원했다. 원할 때면 언제나 원하는 건 뭐든지 살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돈을 원했다. 사람들이 내 성공에 깊은 인상을 받고 나를 진지하게 대해줄 정도로 충분한 돈을 원했다. 내가 행복해지고 우리 엄마가 절대 우울해하지 않고 우리 아빠가 술을 마실 필요가 없을 만큼 충분한 돈을 원했다. 최대한 구체적으로 생각하렴. 저는 많은 돈을 원해요. 얼마나 원하니? 구체적으로 말해보렴. 이 모든 일이 실현되려면 얼마만큼의 돈이 필요한지 정확히 생각해 본 적은 없었다. 실은 아무 생각이 없었다. 충분한 돈이요. 이렇게 대답했다. 루스는 희미한 웃음을 터뜨렸다. 짐, 네가 말하는 충분한 돈이 정확히 얼마만큼인지 크게 말해야 한단다. 나는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학교 주변에서 어떤 남자가 은색 포르쉐 타르가를 몰고 가는 모습을 자주 본 적이 있다. 분명 이 근처에서 일을 하거나 살고 있는 사람일 것 같았다. 아주 멋져 보였다. 그래서 언젠가 나도 저렇게 될 거라고 맹세했다. 집으로 놀러 오라고 초대했던 아버지가 건설회사 사장인 친구가 생각났다. 큰 풀장과 테니스장, 엄청난 후원이 있는 대저택처럼 거대한 집이었다. 다이아몬드 박힌 금색 롤렉스 시계를 탁자 위에 풀어놓고 풀장 옆에 누워있던 친구 아버지 모습이 기억났다. 내가 시계를 쳐다보고 있는 걸 보더니 한번 차보라고 말해주었다. 시계는 너무 무거웠다. 순금이라고 했다. 나는 무례한 질문인 줄도 모르고 그 시계가 얼마나 하느냐고 물었다. 그는 눈도 깜빡이지 않고 6,000달러라고 말했다. 1968년에 그 정도면 어마어마한 돈이었다. 나는 그렇게 많은 돈을 시계 하나에 쓸 수 있다는 게 상상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언젠가는 나도 이 아저씨 같은 시계를 사겠노라고 혼잣말을 했다. 그 뒤에 영화 환상의 섬을 보고 나서 나만의 섬을 갖는 꿈을 꾼 적도 있었다. 나는 나 자신에게 여러 가지 소망을 허락하곤 했다. 내 뻐드렁니를 고쳐서 사람들이 다시는 그걸로 놀리지 않기를, 그리고 나도 그것 때문에 당황하는 일이 없기를 바랐다. TV에서 보았던 비싼 레스토랑에도 가고 싶었다. 아주 부자가 되어 내 이름을 딴 곳이 여러 군데 생기기를 바랐다.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며 기분이 괜찮을 것 같았다. 그래, 그게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이었다. 괜찮아지는 것. 많이요. 내가 원하는 걸 전부 가질 수 있을 만큼 많이요. 내가 이렇게 대답한 후에도 루스는 전혀 머뭇거리지 않았다. 금세 다시 물었다. 충분한 게 대체 얼마나 될까? 200만 달러로 말할까? 그러면 내가 욕심이 많다고 생각할까? 그래서 이렇게 대답했다. 100만 달러요. 그러면 충분한 돈이죠. 루스는 나한테 눈을 감으라고 말했다. 내 몸의 긴장을 풀라고 했다. 생각이 담긴 머리를 비우라고 했다. 그러고 나서 내 마음의 문을 열라고 했다. 나는
아직도 마음의 문을 여는 것에 대해 확실하게 감이 잡히지 않았지만 어쨌든 내 방식대로 고개를 끄덕였다. 자, 이제 너 자신이 말했던 대로 충분한 돈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생각하렴. 네 머릿속에서 그 100만 달러를 보려무나. 처음에 나는 그저 돈이 꽉 찬 방을 보았다. 바닥에서부터 천장까지 지폐다발이 쌓이고 쌓여 있었다. 내 머릿속에서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루스가 물어보기에 그런 방의 이미지를 말해주었다. 짐, 너한테 그 돈을 보라는 뜻이 아니란다. 너 자신을 보라는 거야. 마치 그만큼 충분한 돈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이 모습을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잘 모르겠어요. 네 마음속에서 너 자신을 그리는 방법은 두 가지란다. 하나는 마치 네가 너 자신이 나오는 영화를 보고 있는 것처럼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네 눈을 통해서 그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하는 방법이 있어. 네가 100만 달러를 가지고 있을 때 세상이 너한테 어떻게 보이는지를 상상해 보려무나. 백만장자의 눈으로 세상을 그려봐. 네가 이미 원하는 만큼의 돈을 갖고 있다고 상상해봐. 정확하게 뭐가 보이니? 나는 눈을 감고서 그 미래를 상상하려고 했었다. 포르쉐 911 타르가가 보였다. 물론 은색이었다. 하지만 내 눈을 통해서는 어떤 것도 그림 그릴 수가 없었다. 내가 은색 포르쉐를 운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지만 멀리서 마치 TV를 시청하는 것 같았다. 비싼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는 모습도 보았다. 성처럼 커다란 저택도 보았다. 하지만 루스가 말한 것처럼 모든 게 내 것인 양 바라보려고 애를 쓰면 잘 할 수가 없었다. 모든 게 내가 보고 있는 영화 같았다. 실은 몇 초 이상은 상상하기조차 어려웠다. 이게 쉬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렵네요. 루스에게 이렇게 털어놓았다. 포르쉐 911에 대해 이야기했고 영화처럼 차 안에 타고 있는 내 모습을 바라보고 있다고 말해주었다. 연습을 해야 하고 시간이 필요하지. 더 많이 연습해야 한단다. 그러면 결국 네가 직접 포르쉐를 운전하고 있는 것처럼 포르쉐를 볼 수 있게 될 거야. 그 순간 가죽 핸들을 쥔 네 손의 느낌이 어떠한지도 생각해 보렴. 차에서 어떤 향이 나니? 차 소리는 어때? 속도계를 내려다보고 얼마나 빨리 달렸는지도 느껴보고 바깥 풍경은 어때? 낮일까? 밤일까? 이 차를 운전할 때 네 몸은 어떤 느낌이 드니? 그런 걸 전부 상상해야 한다고요? 할 게 많지. 하지만 그게 비결이야. 이미 네 것이라고 이미지를 그려야만 내가 원하는 건 뭐든 가질 수가 있어. 그게 항상 그렇게 쉽고도 어려운 거야. 루스는 그날 집으로 가는 나를 배웅하면서 이미 가르쳐 주었던 3가지 마술을 연습하고 특히 내 마음을 여는 일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이라고, 그런 다음에 내가 삶에서 이루고 싶은 모든 것의 목록을 작성해 보라고 했다. 네가 원하는 10가지를 써보면 좋겠구나. 네가 만들어내고 싶은 것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보렴. 네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적어보고 그런 다음 그걸 내일 가져와 보려무나. 10가지 소원이 아니라 3가지 소원이라고 생각했었어요. 짐, 하늘의 별처럼 수없이 많은 소원을 가져도 돼. 하지만 우선 10가지로 시작하고 내일 그걸 가져오렴. 루스가 손으로 써보는 과제를 내준 일은 처음이었다. 나는 루스가 말한 그대로 해보았다. 1. 집에서 쫓겨나지 않기. 2. 크리스랑 계속 데이트하기. 3. 대학 가기. 4. 의사 되기. 5. 100만 달러. 6. 롤렉스 시계. 7. 포르쉐. 8. 저택. 9. 섬. 10. 성공. 다음날 루스에게 이 목록을 전해주었다. 루스는 쭉 읽어 내려갔다. 루스의 반응은 이것뿐이었다. 왜요? 나는 물었다. 짐, 이 목록을 만들기 전에 확실히 마음을 열었니? 내가 그렇게 하라고 했었는데. 나는 그렇게 했다는 뜻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나는 처음이자 유일하게 루스에게 거짓말을 했다. 하지만 내 마음을 여는 방법에 대해서는 도무지 감이 잡히지 않았다. 루스가 가르쳐 준 것 중에 유독 그 부분만은 정말로 이해하지 못한 것 같았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한 방법을 너무 배우고 싶어서 루스에게 다시 물어보고 싶지도 않았고 다시 뒤로 돌아갈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다. 내 목록의 소원을 실현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날이 이제 겨우 엿새뿐이었다. 네가 의사가 되고 싶어 하는 줄은 몰랐구나. 네, 의사가 되고 싶어요. 그런 다음 스스로 이렇게 말을 고쳤다. 의사가 되리라는 걸 제가 이미 알고 있어요.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아무 생각이 없었다. 아니, 의대는 고사하고 대학에 가는 꿈도 꾸어본 적이 없었다. 그런데 그 순간 나는 그 일이 일어나리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 루스는 내가 마치 놀라운 업적을 달성한 듯이 박수를 쳐주었다. 그거야. 바로 그거란다. 루스가 말했다. 그게 뭔데요? 그렇게 아는 건 말이야. 네가 의사가 될 거라는 걸 반드시 알아야 한단다. 그런 다음 마치 네가 의사인 것처럼 마음속에서 그렇게 그림을 그려야 해. 자, 의사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렴. 나는 두 눈을 감고 그렇게 보았다. 어려웠다. 하얀 가운을 내려다 보면서 나 자신을 의사로 바라보는 일이 좀처럼 잘 되지 않았다. 이미지가 흐릿하고 애매했다. 그렇게 바라보기가 어렵네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네 몸의 긴장을 풀고 네 머리를 깨끗하게 비워야 한단다. 루스는 이렇게 말하면서 다시 첫 번째 훈련으로 나를 데리고 갔다. 자, 이제 네가 주의를 환기시켰으니 너의 의도를 정할 때가 왔구나. 제 뭐를 정한다고요? 나는 휘둥그레진 눈으로 물었다. 너의 의도. 만약 너의 몸의 긴장을 풀고 머리를 비우고 마음을 연다면 확실한 의도를 정하기가 쉬워진단다. 너는 의사가 될 뜻을 갖고 있잖니. 그 점이 아주 명확해지는 거야. 나는 다시 눈을 감고 생각했다. 나는 의사가 되려고 한다. 나는 확실히 의사가 되려고 한다. 나는 의사가 될 뜻을 품고 있다. 확실하게. 어느 게 더 좋을지 몰라서 이 모든 걸 다 생각해 보았다. 짐, 이제 머릿속에서 네가 창을 통해 바라보고 있다고 상상해보자. 그 창은 뽀얗게 흐려서 잘 보이지 않아. 마치 바깥은 추운데 따뜻한 차 안에 앉은 것 같은 거지. 네 마음의 뜻을 희뿌연 서리가 녹는 것으로 생각해볼까? 거듭 반복해서 의도를 정하렴. 그러면 창은 점점 깨끗해질 거야. 뿌옇던 것도 점점 사라지겠지? 창의 다른 편에는 의사가 된 네가 있어. 창을 통해 그 이미지를 더욱 선명하게 볼수록 그 이미지가 실제 삶에서 일어날 확률은 더 높아지지. 나는 계속 반복해서 시도해 보았다. 그러다 결국 내 머릿속 창을 통해 하얀 가운을 입은 내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계속 그렇게 하렴. 날마다, 매주, 매달, 해마다 네 머릿속에서 그 창을 통해 선명하게 바라볼 수 있는 건 뭐든 진짜 현실이 될 거야. 그 창 안에 있는 것을 네가 이미 가졌다고 상상하면 할수록 또는 그 창 안에 있는 모습대로 네가 이미 되었다고 상상하면 할수록 그 일은 더 빨리 이루어질 거야. 진짜로 현실이 돼요? 이 마술이 정말로 효과가 있다는 걸 약속하는 거죠? 약속하마 짐. 너한테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아. 그런데 그게 지금 당장 일어난다고 하진 않을 거야. 노력이 필요해. 그리고 어떤 일은 일어나려면 다른 것보다 시간이 더 오래 걸릴 거야. 그리고 때로는 네가 기대한 방식대로 정확히 일어나지도 않을 거야. 하지만 약속하마. 네 목록에 쓴 모든 것, 네 마음속에 느끼는 모든 것, 네가 깊이 생각하는 모든 것, 그리고 네 머리와 마음으로 상상하는 모든 것은 분명히 일어날 거야. 네가 정말로 믿고 정말로 열심히 노력한다면 말이야. 그걸 반드시 눈으로 보아야 하고 그런 다음에 그걸 따라가야 한단다. 그냥 방 안에서
우두커니 기다리면 안 돼. 실제로 좋은 성적을 얻어 의대에 가서 의사가 되는 공부를 해야지. 그런데 좀 불가사의한 면에서 네가 그 소원을 너한테 끌어올 거야. 그리고 네가 상상한 대로 될 거야. 만약 네 머리와 마음을 사용한다면 그 일은 이루어질 거야. 내 말을 믿으렴. 루스와 나는 그 주에는 매일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 연습했다. 루스는 계속 나 자신을 의사로 그림 그려보라고 했는데 나는 집으로 가서 월세를 이미 지급한 모습을 그려보려고 연습하곤 했다. 아빠는 오래전에 해준 일에서 돈이 좀 나올 것 같다고 말해주었지만 나는 그 말을 믿지 않았다. 허구한 날 듣던 이야기였다. 집에서 쫓겨나갈 날이 다가오고 있었지만 나는 내가 가진 유일한 힘으로 그 상황에 맞서 싸웠다. 내가 가진 유일한 힘은 루스의 마술 뿐이었다. 토요일 아침 루스에게 작별 인사를 했다. 루스는 오랫동안 나를 안아주었다. 짐, 네가 자랑스럽구나. 루스 고맙습니다. 저한테 가르쳐준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작별 인사를 하자니 어색했다. 더 의미 있고 거창한 장면이 연출되어야 했었는데 닐은 손님하고 같이 있어서 겨우 손을 흔들어 주는 정도였다. 루스는 닐이 가게 문을 닫고 공항에 데려다 줄 때까지 가게에서 기다린다고 했다. 그런 다음 그게 다였다. 나는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향했다. 내 방 안에 있을 때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에 화들짝 놀랐다. 나는 줄곧 루스가 여기를 떠나는 일에 대해서 생각하던 중이었다. 노크 소리가 한 번 더 들렸다. 성이 나서 우격다짐으로 고집을 피우는 듯한 소리였다. 속이 울렁거렸다. 가슴 안쪽에 심장이 빠르게 뛰는 걸 느낄 수 있었다. 바닥에 두 발이 딱 붙어버린 것만 같았다. 다시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엄마는 방에 누워있고 아빠와 형은 집에 없었다. 별 수 없이 내가 문을 열어주어야만 했다. 나 말고 아무도 없었다. 부엌 창문을 통해 바깥을 살폈다. 집 앞에 보안관 대리의 순찰자와 현관 앞에 보안관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어떤 남자가 서 있었다. 정장 차림의 남자였다. 문을 열자 그 남자는 나를 보더니 아버지가 있는지 물었다. 지금 집에 안 계신데요? 그러면 아버지에게 진작 돈을 갚지 못해서 죄송하다고 전해주세요. 이 봉투를 아버지에게 전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기다려 주어서 고맙다고도 전해주세요. 그 남자는 봉투를 건네주고는 가버렸다. 나는 현관문을 닫고 손에 쥔 봉투를 내려다보았다. 봉투 앞면에는 이름과 주소가 있었다. 뒤집어 보았다. 봉투를 봉한 상태가 아니었다. 그래서 봉투 입구를 열어보았다. 그 안에 돈이 보였다. 많고도 많은 돈이었다. 나는 안방으로 달려가서 엄마한테 봉투를 줬다. 엄마는 봉투를 열더니 찬찬히 돈을 세었다. 앞으로 3개월치 월세를 낼 수 있고 거기다가 공과금도 조금 내고 먹을거리까지 살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돈이었다. 나는 믿을 수가 없었다. 그 마술이 통했던 것이다. 정말로 그 마술이 효과가 있었어. 저 나갔다 올게요. 엄마에게 큰 소리로 말했다. 나는 자전거를 타고 최대한 빨리 마술 가게로 갔다. 루스는 닐과 함께 그때 막 가게 밖으로 나오는 길이었다. 루스! 루스! 나는 거의 비명을 지르듯 소리쳤다. 두 사람은 인도 위에 멈춰섰다. 다시 돌아와줘서 반가워. 닐이 말했다. 실은 아까 이걸 너한테 주려고 했었어. 그는 가게에서 가방 하나를 가져오더니 나한테 건네주었다. 여기 우리 엄마가 계시지 않아도 언제든 와도 돼. 아무 때나. 나는 고맙다고 인사를 했다. 닐은 루스가 기다리고 있는 차 쪽으로 걸어갔다. 나는 루스의 눈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루스, 그 마술이 진짜 통했어요. 내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다. 그 마술 말이에요. 그거 진짜예요. 루스는 두 팔로 나를 감싸더니 자전거에 앉은 나를 꼭 안아주었다. 알고 있단다, 짐. 그렇고 말고. 루스는 한 걸음 물러나더니 차가 있는 쪽으로 걸어가다가 다시 나를 향해 돌아보았다. 이제 네가 알게 되었구나. 그렇지 않니?
네 안에 가진 너의 힘 말이야. 넌 배울 준비가 되어 있었고 나는 영광스럽게도 너를 가르치게 되었던 거야. 우리 각자는 내면의 그 힘을 갖고 있단다. 그저 그것을 사용하는 방법을 배워야 하는 것뿐이야. 하지만 기억하렴. 너한테 가르쳐준 그 마술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단다. 선한 의도로 사용하면 강력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사람 손에 들어가면 상처를 주고 고통을 일으킬 수도 있어. 그리고 이것도 기억하려면 하지. 현실로 만들어내는 것은 바로 너의 생각이야. 다만 네가 직접 현실을 만들지 않는 경우에 다른 사람들이 너의 현실을 만들어낼 수 있단다. 그 여름날 마술가게 이후로 항상 온 우주가 정확히 내가 바라는 지점으로 나를 데려가기 위해 공모하는 듯했다. 지금까지 행복한 미래를 꿈꾸는 행복책방의 얘기 들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하루도 행운 가득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